여보라고 부르지 마. 오늘 같은 자리에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알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정태성은 아내 문예린의 소박한 옷차림과 시골 출신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중요한 동문 모임에서 그녀와 모르는 사이인 척하기로 한다. 예린은 남편이 두고 간 서류를 직접 가져다 주기 위해 호텔을 찾았을 뿐이지만 태성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그녀를 공개적으로 외면한다. 그러나 예린이 돌아서려는 순간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회장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태성이 평범하고 촌스럽다고 여겼던 아내에게 그들은 오래전부터 특별한 존경을 보내고 있었다. 여보라고 부르지 마. 오늘 여기선 당신을 모르는 사람으로 할 거야. 정태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문예린에게는 호텔 로비의 피아노 소리보다 훨씬 또렷하게 들렸다. 예린은 한 손에 남편이 집에 두고 간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의 특급 호텔 로비에는 짙은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태성의 뒤편 연회장 입구에는 명문 경영자 과정, 동문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예린은 자신의 크림색 면셔츠와 검은 바지를 한번 내려다본 뒤 다시 남편을 바라봤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녀가 묻자 태성은 주변을 살핀 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 여기 왜 왔어? 당신이 서류 놓고 갔잖아요. 전화도 안 받았고요. 기사한테 맡기면 됐잖아. 당신이 오늘 꼭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직접 가져온 거예요. 태성의 입술이 굳었다. 그때 연회장 쪽에서 그의 대학 동기 이준호가 걸어오며 웃었다. 태성아, 여기 있었네. 그런데 이분은 누구야? 태성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예린은 그 찰나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나도 잘 몰라. 아마 서류 전달하러 온 분 같은데.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성은 오히려 그녀가 큰 소리라도 낼까 두려운 사람처럼 재빨리 말을 이었다. 서류 주셨으면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존댓말이었다. 결혼한 지 3해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쓰지 않았던 말투였다. 준호가 예린과 태성을 번갈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아, 회사 쪽 사람이었구나. 난 또 형수님인 줄 알았지. 네가 결혼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한 번도 공식 석상에 같이 나온 적이 없잖아. 태성이 마른 웃음을 흘렸다. 아내는 이런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오늘은 회장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소개할 만하지 않나. 그럴 필요 없어. 짧은 대답이었다. 예린은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다. 태성 역시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할 만큼 잔인했다. 예린은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가방을 태성에게 내밀며 조용히 물었다. 정말 모르는 사람으로 하면 되는 거죠? 태성은 그녀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말했다. 오늘만 좀 이해해줘. 괜히 서로 불편해질 필요 없잖아. 예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서로가 아니라 당신이 불편한 거겠죠.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태성은 낮게 경고했다. 예린아. 그녀가 즉시 받아쳤다. 방금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요. 결혼 전 태성은 예린의 소박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꾸밈 없어서 좋다고 했고 유명 브랜드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 편안하다고 했다. 서울의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작은 칼국수집에서 웃는 그녀가 더 좋다고도 했다. 그러나 결혼 뒤 정태성이 전무에서 대표이사로 올라가는 동안 그 말들은 조금씩 의미를 잃었다. 그는 예린에게 옷을 바꾸라고 권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자리에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했다. 본가 모임에서는 그녀의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돌렸다. 예린은 처음엔 그 모든 행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벌가와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많았고 태성 역시 그 안에서 살아남느라 지쳤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회사 행사에 따라온 것도 아니었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다. 단지 남편이 두고 간
중요한 자료를 전해주러 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태성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다. 아내를 숨긴 것이다. 예리는 검은 서류 가방을 건네려다 문득 앞쪽 투명 파일에 꽂힌 첫 장을 보았다. 대형 물류기업 세원로지스 인수 검토안. 그녀의 시선이 몇 초간 숫자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태성에게 물었다. 이 회사 해외 자회사 보증 채무는 다시 확인했어요. 태성이 미간을 찌푸렸다. 연결 재무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발 채무가 본사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준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서류 배달하시는 분이 내용도 보셨나 봐요. 예리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태성은 얼굴이 더 굳어졌다.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알겠어요. 예리는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가방을 태성의 손에 놓았다. 태성은 이상하게도 안도했다. 그녀가 화를 내거나 자신이 아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이었다. 오늘 자리에는 단순한 동창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단순한 정계와 재계 인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특별 초청 행사였고, 태성이 몇 달 동안 만나고 싶어 했던 한성중공업 한기준 회장과 명진유통 서명호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아버지에게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세원로지스 인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상과 평판도 중요했다. 태성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뼛속 깊이 배웠다. 그의 어머니는 지방교사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수십 년간 무시당했다. 옷 하나, 발음 하나, 친정 이야기를 할 때 표정까지 조롱의 대상이 됐다. 어린 태성은 식탁 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결심했다. 자신만큼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데 그는 알지 못했다. 흠잡힐까 두려워하며 살아온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그를 흠을 찾는 사람으로 바꾸고 있었다. 준호가 태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했어. 오늘 괜히 사적인 문제로 이미지 흐릴 필요 없지. 회장님들 앞에선 작은 것도 다 기억에 남으니까. 태성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틀렸다고도 하지 않았다. 예린이 돌아서자 준호는 뒤늦게 그녀의 손가락을 보았다.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태성의 왼손을 힐끗 바라본 뒤 재미있는 사실이라도 알아낸 사람처럼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에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태성의 체면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태성의 체면에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다시 확인했다는 사실이었다. 세원로지스 인수는 준호가 지난 2년간 직접 추진한 프로젝트였다. 인수가 성공하면 그는 통합법인의 전략 총괄 자리를 사실상 보장받을 수 있었다. 반대로 거래가 중단되면 이사회는 왜 초기 검토 단계에서 위험을 걸러내지 못했는지 반드시 물을 것이었다. 그래서 몇 달 전 외부 자문 채널에서 들어온 짧은 경고 의견도 준호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보증 채무와 해외 자회사 간 자금 이동을 점검하라는 내용이었다. 보고서 맨 아래에는 이름 대신 영문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Y, R, 문. 준호는 당시에도 그 이름이 이상하게 낯익다고 생각했지만 깊게 파고들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조금 전 평범한 차림의 저 여자가 정확히 같은 부분을 집어냈다. 준호는 연 회장으로 들어가면서 고개를 돌렸다. 예리는 로비 반대편 엘리베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예리는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누르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태성이 자신을 낮게 평가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 있다. 배우자라고 해도 모든 과거를 알 수는 없다. 문제는 그가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알아보려고 한 적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태성은 예린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졸업 뒤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몇 년 동안 출장이 많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디를 다녔는지 묻지 않았다.
결혼 후 일을 쉬고 싶다는 말에 이유를 묻기보다 오히려 안도했다. 자신의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린 역시 잘못이 없지는 않았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다. Y, R, 문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기업의 구조조정 테이블에 앉았던 과거를 숨긴 것은 어떤 음모 때문이 아니었다. 한동안은 명함을 건네는 순간 상대의 눈빛이 바뀌는 삶이 지겨웠다.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엔 그녀를 구원자처럼 붙잡다가 상황이 안정되면 자신들의 실패를 목격한 불편한 사람처럼 대했다. 태성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이름을 몰랐다. 그래서 좋았다.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이력서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예린은 발을 옮기려다가 멈췄다. 로비 뒤편에서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문자문위원님. 연 회장 입구로 향하던 한기준 회장이 걸음을 멈춘 채 예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는 업계에서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인물로 유명했다. 태성은 한 회장을 발견하자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오늘 반드시 인사를 나누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 회장의 시선은 태성을 지나쳐 예린에게 고정돼 있었다. 정말 문자문위원님 맞으시죠? 한 회장은 놀란 얼굴로 예린에게 다가갔다. 예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니요. 연락도 없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연 회장 안에 있던 서명호 회장도 밖으로 나오다가 상황을 보았다. 그는 예린의 얼굴을 확인하자 눈을 크게 떴다. 문 선생, 그가 성큼 다가왔다. 아니, 이게 누구야? Y, R. 문이 서울에 있으면서 우리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해. 예린은 난처한 듯 웃었다. 요즘은 일을 거의 쉬고 있습니다. 쉴 때 쉬더라도 얼굴은 보여야죠. 우리 회사 작년에 위기 넘긴 것도 누구 덕인데.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연 회장 안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임원과 기업인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의자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옆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다. 저분이 그 Y, R, 문이라고. 정태성은 처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줄 알았다. 자신의 아내 문예리는 아침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시골 부모님이 보내준 감자 한 상자 때문에 며칠씩 감자국을 끓이는 여자였다. 명품 가방을 사줘도 불편하다며 장롱에 넣어두고 호텔 라운지보다 집 근처 오래된 찻집을 좋아했다. 그런데 한기준 회장은 그런 예린 앞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고 서명호 회장은 반가움을 숨기지 않았다. 심지어 태성이 어렵게 명함 한 장을 건네고 싶어 했던 사람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준호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태성에게 낮게 물었다. 내 아내 아니야. 태성의 목이 굳었다. 조금 전 자신이 한 말이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나도 잘 몰라. 서류 전달하러 온 분 같은데. 한 회장이 그제야 태성을 발견했다. 정 대표도 문자문 위원님을 아십니까? 질문은 단순했다. 그러나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예린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분노도 기대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서명호 회장이 의아한 듯 물었다. 두 분 서로 모르십니까? 예린은 몇 초 동안 침묵했다. 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결혼 반지가 환한 조명 아래 드러났다. 그 순간 예린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자신이 아까 들은 말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태성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한 회장서, 회장 주변 동문들, 마지막으로 준호를 차례대로 훑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눈부터 보고 있었다. 예린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한기준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왔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났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셔야죠.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리는 정중하게 인사한 뒤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태성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예리나. 로비가 조용해졌다. 예리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몇 분 전까지 낯선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던 남자가 이제야 너무 익숙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기준. 회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준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태성은 입술을 떼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소개도 모두 늦은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예린이 먼저 돌아봤다.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태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 대표님 서류는 잘 받으셨죠? 일부러 직함을 사용한 말이었다. 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예린은 잠시 검은 서류 가방을 바라본 뒤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자회사 보증 채무 확인해보세요. 적어도 그건 체면보다 중요할 테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예린은 더 이상 누구의 반응도 기다리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태성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간 뒤에도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다 한기준 회장이 태성을 보며 천천히 물었다. 그런데 정 대표 문 자문위원님과 어떤 사이입니까? 태성은 대답 대신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움켜쥐었다. 바로 옆에서는 준호가 서류 가방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몇 달 전 자신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던 보고서 마지막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Y, R, 문. 조금 전까지 태성이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여자가 어쩌면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했던 사람이었다. 정태성은 동문회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웃지 못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오늘 밤이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보여줄 완벽한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기준 회장과 서명호 회장이 문예린에게 보인 태도 하나로 모든 계산이 무너졌다. 연 회장 안에서는 누구도 노골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시선은 끊임없이 태성을 따라다녔다. 특히 문자문 위원님과 어떤 사이입니까? 라는 한 회장의 질문에 태성이 답하지 못했던 장면은 이미 몇몇 동문 사이에서 작은 화제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분위기를 수습하듯 다른 사람들과 술잔을 부딪혔지만 태성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세월로지스 인수 검토안만 바라봤다. 해외 자회사 보증 채무. 예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결국 술잔을 내려놓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월로지스 해외 법인 관련 자료 전부 다시 가져와. 특히 지급보증하고 우발 채무 항목. 비서가 당황하며 오늘 밤에 바로 준비할까요? 라고 묻자 태성은 짧게 말했다. 지금. 전화를 끊은 뒤 옆에 앉아있던 준호가 웃으며 물었다. 설마 아까 형수님이 한 말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형수님. 준호가 잠깐 멈칫했다. 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까는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며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이제 보니 모르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 말은 가벼웠지만 태성에게는 이상하게 날카롭게 꽂혔다. 새벽 1시가 가까워서야 태성은 한남동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불은 켜져 있었지만 거실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예린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시간이었다. 태성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침실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멈춰섰다. 침대 위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 예린은 옷 몇 벌을 차분하게 접어넣고 있었다. 태성은 순간 화가 먼저 치밀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린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오늘 일 하나 때문에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그제야 그녀가 손을 멈췄다. 하나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예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당신한테는 오늘 일이 하나였어요.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내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태성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어. 내가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랬다고 했잖아. 무슨 상황이요? 오늘은 중요한 사람들이 많았어. 다들 사소한 것도 평가하는 자리였고. 그래서 내가 사소한 흠이었어요.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그럼 정확히 무슨 뜻이었는데요? 예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해서 태성이 더 불편했다. 그는 결국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왔다는 걸. 예린의 눈빛에서 남아있던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태성은 자신이 방금 한 말을 후회했지만 자존심이 먼저 입을 막았다. 예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흘렸다. 난 당신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간 거예요. 당신이 아침부터 찾던 그 서류요.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간 게 아니고. 알아. 그런데 당신은 내가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나를 아내라고 부르기 싫었던 거네요. 옷 때문만은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인데요? 태성은 입술을 다물었다. 예린은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시골에서 자라서요. 당신 어머니들 모임에서 유행하는 브랜드를 잘 몰라서요. 프랑스 와인을 마시고 품종을 맞히지 못해서요. 아니면 당신 친구들처럼 아버지 이름 뒤에 회장이라는 호칭이 안 붙어서. 태성은 얼굴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비꼬아 비꼬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적어도 오늘은 인정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성은 결국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난 그냥 당신이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불편해질까봐 그랬어. 예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세계. 그녀는 아주 조용히 반복했다. 당신은 내가 그 세계를 모른다고 언제부터 확신했어요. 태성이 대답하지 못하자 예린이 덧붙였다. 아니, 더 정확히 물을게요. 결혼한 뒤 한 번이라도 내가 결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 있어요. 태성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예린의 대학과 전공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졸업 뒤 컨설팅 분야에서 일했다는 것도 얼핏 들은 적 있었다. 하지만 어느 회사였는지,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당시 그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 후 예린이 당분간 일을 쉬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이유를 깊게 묻지 않았다. 자신의 아내가 바쁜 직장 생활 대신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편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다. 예린은 그의 침묵만으로 답을 알아차렸다. 그렇죠. 한 번도 없었어요. 태성이 늦게 반박했다. 당신도 말하지 않았잖아. 그래요. 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당신이 물어보지 않아도 언젠가는 말했어야 했어요. 그녀는 뜻밖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다음 말은 더 차가웠다.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은 것과 당신이 나를 무시한 건 다른 문제예요. 태성이 그녀를 바라봤다. 예린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오늘 당신 행동은 괜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왜 호텔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뒤부터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린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은 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놀란 게 아니에요. 회장님들이 나를 존중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태성에게 반박하기 어려운 정곡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췄다. 그 사람들은 왜 당신을 아는 거야? 예린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질문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하면서 만났어요. 무슨 일을 했는데 기업 구조조정과 재무정상화 자문. 태성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당신이 네, 그 정도 일을 했다고 한 회장님이 직접 일어나서 인사한다고. 예린은 그 질문에 상처받기보다 지친 표정을 지었다. 여전히 그는 확인부터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 서랍에서 작은 파일 하나를 꺼내지 않고 그대로 닫았다. 굳이 증명서를 꺼내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몇 년 전에 한성중공업이 해외 사업 때문에 큰 손실을 봤을 때 구조조정팀에 있었어요. 명진유통도 비슷했고요. 왜 처음 듣는 얘기지? 당신이 지금 처음 물었으니까. 태성이 얼굴을 굳혔다. 그러면 Y, R, 무는 뭐야? 이번에는 예린의 손이 멈췄다. 태성은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오늘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부르더군. 당신 이름 이니셜이야. 예린은 몇 초 뒤 짧게 대답했다. 맞아요. 그 순간 태성 머릿속에서 세월로지스 서류와 예린의 질문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놀라움이 곧바로 신뢰로 바뀌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만 몰랐다는 사실이 이상한 불안으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 용시영 본사 전략회의실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켜졌다. 밤새 비서실이 모은 자료가 긴 테이블 위에 놓였고 태성은 해외 자회사별 채무와 보증 내역을 직접 넘겨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예린의 말이 단순한 우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장을 넘기자 한 해외 법인의 차입금 일부에 본사 지원 약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규모가 당장 인수를 무너뜨릴 수준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성이 떠안을 위험은 분명 존재했다. 태성은 전략 담당인 준호를 불렀다. 이건 왜 주요 리스크에 안 들어갔지? 준호는 서류를 확인한 뒤 침착하게 말했다. 법무와 재무 쪽에서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 계약 구조상 통제할 수 있어. 외부 의견은 몇 군데 받았지. 전부 가져와. 잠시 뒤 직원이 과거 자문 의견들을 가져왔다. 태성은 여러 장을 넘기다 한 문서에서 손을 멈췄다. 해외 자회사 지급 보증과 현금 흐름 연계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보고서 하단에는 익숙한 영문 이니셜이 있었다. Y, R, 문. 작성 날짜는 석 달 전이었다. 태성이 문서를 들어보였다. 이 사람 의견은 왜 내 최종 보고서에 빠졌어? 준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건 정식 실사 보고서가 아니었어. 초기 참고 의견이었지. 내용도 너무 보수적이었고. 누가 판단했지? 태성의 질문에 준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나랑 실무진이 검토했어. 너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봤지. 태성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내가 대표야. 올라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해야 해. 준호 역시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형수님이 그 Y, R, 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게 이상해 보이는 거야. 개인적인 문제랑 상관없어. 정말 준호가 태성을 똑바로 바라봤다. 한번 생각해봐. 형수님은 석 달 전에 이미 우리 거래를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넌 몰랐지. 어제 서류를 몇 초 보고 바로 핵심을 짚었고 그게 우연 같아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그 침묵을 틈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형수님이 나쁜 의도로 접근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런 거래를 오래 해온 사람이 왜 자기 남편에게 과거를 숨겼을까? 그리고 왜 하필 우리가 세월로지스를 인수하려는 시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야. 어제는 내가 서류를 두고 가서 온 거야. 태성의 반박에도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석 달 전 보고서는 태성의 시선이 다시 Y, R, 문이라는 서명 위에 떨어졌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것 앞에서 가장 쉽게 불안을 키웠다. 그리고 태성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아내를 너무 몰랐다. 오후 늦게 태성은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집이 아니라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레지던스에 있었다. 태성이 어디냐고 묻자 예린은 위치를 설명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태성은 잠시 망설인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Y, R, 문 이름으로 우리 세월로지스 인수건에 의견 냈더라. 전화기 넘어가 잠잠해졌다. 네, 당신이 한 거야. 맞아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예린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외부 검토 의뢰를 받은 일이었고 당신이 담당자인지도 몰랐어요. 정슝이
인수를 검토한다는 건 알았잖아. 회사 이름은 나중에 알았어요. 언제 태성의 질문이 연달아 이어지자 예린은 침묵했다. 태성은 그것을 불안으로 받아들였다. 예린아, 이건 중요한 문제야. 부부 사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문제라고. 그녀가 낮게 물었다. 그래서 뭘 묻고 싶은데요? 혹시 나한테서 들은 정보가 보고서에 들어간 건 아니지? 그 말을 꺼낸 순간 태성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너무 늦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다. 마침내 예린이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세원로지스 이야기를 언제 처음 했는지 기억해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기억 안 나죠? 당신은 집에서 회사 얘기를 거의 안 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그 보고서는 당신이 그 거래를 맡았다고 내게 말하기도 전에 작성됐어요. 태성은 서둘러 말했다. 난 그냥 확인하려고 한 거야. 어제는 내가 당신 체면을 망칠까봐 숨겼고, 오늘은 내가 당신 회사 정보를 훔쳤을지 몰라서 확인하는 거네요.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요? 태성은 이 말을 짚었다. 나는 지금 회사 대표로서 물어보는 거야. 당신도 전문가였다면 이해해야 하잖아. 그래요. 이해해요. 예상과 다른 대답에 태성이 잠시 멈췄다. 예린은 이어 말했다. 대표라면 확인해야죠. 이해관계 충돌도 확인하고 정보 출처도 확인하고 보고서가 언제 작성됐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그런데 정태성 씨, 당신은 그걸 회사 자료로 확인하기 전에 왜 나부터 의심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예린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새어나왔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건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이유로 항상 가장 나쁜 쪽을 먼저 상상해요. 태성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예린은 끊지 않았다. 나 며칠이 아니라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당신도 생각해봐요. 어제 회장님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은 내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확인해봤을까요? 그날 저녁 예린은 오래 사용하지 않았던 노트북을 켰다. 메일함에는 며칠 전부터 답하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국내 중견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는 민간평가위원회에서 보낸 참여 요청이었다. 예린은 결혼 뒤 외부 활동을 거의 끊었고 Y.R. 문이라는 이름도 일부 기존 고객에게만 남겨두었다. 다시 업계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남편에게 증명하기 위해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유로 숨거나 누군가가 불편해할까봐 자신이 쌓아온 시간을 지우는 삶을 더는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 예린은 참여 조건을 천천히 읽었다. 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기업 목록 가운데 세원로지스의 주요 계열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직접적인 인수자문은 아니었지만 시장 전체의 위험을 판단하려면 연결된 구조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예린은 몇 분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작성했다.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즉시 회피하겠다는 조건과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같은 시각 정시영 본사에서는 태성이 석 달 전 Y.R. 문의 보고서를 다시 펼치고 있었다. 문서 맨 위에 찍힌 작성 날짜를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 날짜는 분명했다. 그가 세원로지스 인수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지정되기 열이틀 전이었다. 예린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왜 처음부터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인가? 문예린이 민간기업건전성평가위원회에 복귀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업계에 퍼졌다. 공식 발표에는 그녀의 이름이 단순한 외부 전문위원 중 하나로만 적혀 있었지만 과거 Y. 문과 직접 일했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다. 예린은 첫 회의가 열린 여의도의 회의실에서 몇 년 만에 다시 두꺼운 재무자료를 앞에 두고 앉았다. 낯선 긴장감보다 익숙함이 먼저 찾아왔다.
회사 이름과 대표자의 화려한 경력은 중요하지 않았다. 매출이 얼마나 컸는지보다 현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로 사라지는지가 중요했고, 성장률보다 지급해야 할 돈의 순서가 더 중요했다. 회의 중 한 위원이 세원로지스와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의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이 회사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세원 계열 물류망에 의존합니다. 인수 이후 계약 구조가 바뀌면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리는 곧바로 선을 그었다. 세원로지스 인수건은 제 배우자가 소속된 회사와 직접 관련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정 대표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공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예리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고개를 들었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면 문제가 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남편에게조차 부정당했던 관계를 그녀가 먼저 공식 기록에 남기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같은 날 종수영 본사에서는 세원로지스 인수 실사 결과를 둘러싼 긴급회의가 열렸다. 태성 앞에는 새로운 자료가 쌓여 있었다. 해외 자회사 두 곳의 차입 구조가 예상보다 복잡했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본사 보증 의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다. 당장 회사가 무너질 정도의 위험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문제가 명확하면 누구나 멈춘다. 그러나 수치상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 위험은 경영진의 욕심과 만나면 쉽게 무시된다. 태성은 회의 테이블 끝에 앉은 준호에게 물었다. 초기 검토 때 이 가능성까지 확인했나? 준호는 태연하게 자료를 넘겼다. 확인했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Y, R, 문 의견은 반대였지. 회의실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일부 임원은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준호는 입꼬리를 굳힌 채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네 아내라는 사실이 아니야. 태성은 차갑게 받아쳤다. 나도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더 간단하네. 한 명의 보수적인 외부 의견 때문에 수개월 준비한 인수를 흔들 이유는 없어. 태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전 같았으면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자신이 보지 못한 보고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였다. 최종 보고 라인에서 빠진 이유를 다시 확인해 준호는 처음으로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태성아 회사 대표가 아내의 의견 하나 때문에 실무팀 전체를 의심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더 위험해. 체면. 또 그 단어였다.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태성은 정확히 알아들었다. 오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다.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 한 곳에서 정슝의 세원로지스 인수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기사에는 이름이 직접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정슝 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해당 거래와 관련된 외부 검토 의견을 냈고 최근 기업 건전성 평가위원회에 합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기사 자체는 단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상이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렸다. 준호는 태성의 집무실로 들어오자마자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다. 이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태성은 기사를 읽으며 얼굴을 굳혔다. 누가 흘렸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문제는 기사 내용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라는 거야. 예리는 해당 사안에서 회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 대중이 그런 세부 규정까지 보겠냐. 남편은 인수하는 쪽 대표고 아내는 과거에 반대 의견을 냈어. 지금은 관련 기업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고 준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이 상태에서 인수를 중단하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 정태성이 아내 말 한마디에 수천억짜리 거래를 뒤집었다는 소리야. 태성의 표정이 굳었다. 준호는 바로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지금 해야 할 건 의심을 지우는 거야. 형수님이 어떤 자료로 그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 우리 내부 정보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면 끝날 일이잖아. 논리적으로 들리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태성은 결국 예린에게 만나자고 했다. 예린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회사와 자신의 이름이 함께 기사에 등장한 이상
피하는 것이 더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한남동 집이 아닌 오래 비워둔 작은 오피스에서 마주 앉았다. 며칠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은 훨씬 지쳐 있었다. 예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는 자신이 싫었다. 태성은 테이블 위에 기사와 보고서 사본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예전에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한 자료가 뭔지 확인해야 해. 예린의 얼굴이 굳었다. 공개 가능한 범위는 이미 전달했어요. 그걸로 부족해. 그 은지 누구한테요? 이사회에. 이사회에도 언론에도. 태성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당신이 우리 회사 내부 자료를 본 적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해. 예리는 천천히 등을 의자에 기대었다. 그래서 원본 자료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돼요. 태성이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다. 왜 고객사 자료와 제3자 계약 정보가 섞여 있어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료예요. 그럼 정보 출처라도 그것도 같은 이유예요. 예린아, 지금 상황 알잖아. 알아요. 그래서 더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성이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이사회에서 설명해. 그 문장이 떨어진 순간 예린의 눈빛이 바뀌었다. 예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올라왔다. 태성 역시 자신이 잘못 말했음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었다. 예린은 테이블 위 보고서를 손끝으로 밀어 그의 쪽으로 돌려놓았다. 나를 믿고 싶어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기로 해놓고 증거를 찾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비틀지 마. 내가 비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당신은 호텔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숨겼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니까 놀랐고 내가 일을 잘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번에는 내가 뭔가 숨긴 사람처럼 의심했죠. 이제 기사까지 나오니까 내 비밀 유지 의무를 깨서라도 당신 회사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라고 해요. 태성은 이를 악물었다. 나는 대표야.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어. 예리는 웃지도 못했다. 좋아요. 이프. 그럼 대표로 판단해요. 보고서 작성 날짜, 당신이 총괄 책임자가 된 날짜, 내가 제출한 이해관계, 회피 확인서, 전부 기록으로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남편으로서 묻고 싶은 게 있다면 다른 말을 했어야죠. 태성이 입을 열려 하자 예린이 먼저 말했다. 그날 호텔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회장님들이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은 내 말을 한 번이라도 믿었을까요? 태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예린은 그 침묵을 오래 바라봤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성이 다급하게 말했다.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린은 가방을 들었다. 결혼한 지 3년인데도 내가 거짓말할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생각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당신도 나한테 숨긴 게 많았어. 맞아요. 예린은 처음으로 그 말에 즉시 동의했다. 나도 잘못했어요. 나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나를 사랑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설명하지 않았고 당신이 먼저 물어보길 기다렸어요. 어쩌면 나는 우리 결혼을 나도 모르게 시험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모욕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태성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는 처음으로 변명 대신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 말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 당신도 아직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태성은 붙잡지 못했다. 호텔에서처럼 체면 때문에 멈춘 것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다. 예린이 떠난 뒤 태성은 한동안 빈 의자를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장면 하나가 끈질기게 떠올랐다.
가족 행사에서 고모가 그의 어머니에게 접시를 건네며 낮게 말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자리 처음이라 잘 모르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어린 태성은 그때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괜찮아. 네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만 않으면 돼. 태성은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자신이 예린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여기선 당신을 모르는 사람으로 할 거야.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행동을 하기 전까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때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요청하신 과거 검토 자료 승인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태성은 자세를 바로잡았다. 말해. Y, R, 문. 의견서는 외부 검토 자료로 정상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전략실 내부 1차 분류 단계에서 최종 보고 제외 처리가 됐습니다. 누가 승인했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시 전략실 책임자는 이준호 전무였습니다. 태성은 그날 밤 다시 준호를 불렀다. 준호는 예상했다는 듯 태연하게 집무실로 들어왔다. 태성은 아무 말 없이 내부 승인 기록을 책상 위에 던졌다. 설명해. 준호는 기록을 한 번 보고는 숨기려 하지 않았다. 내가 제외했어. 왜 같은 얘기 몇 번 해야 해. 너무 보수적인 의견이었고 다른 자문사들은 거래 가능하다고 판단했어. 그런데 네가 단순 참고 의견이라고 했던 보고서가 정식 접수 기록에 남아있더군. 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굳었다. 정식으로 들어왔다고 전부 대표한테 올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 실무 책임자가 걸러내는 게 내 일이야.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보고서가 맞았을 가능성이 생겼는데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직 맞았다고 확정된 것도 없어. 준호야. 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이 거래에 뭘 걸었어? 처음으로 준호가 눈을 피했다. 잠시 후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뭘 걸었냐고 전부. 그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너는 실패해도 정씨 집안 아들이야.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도 다시 기회가 있어. 나는 아니야. 이 거래 성공시키려고 2년을 갈아 넣었고 통합법인 전략 총괄 자리도 걸려 있어. 이 거리 여기서 접히면 나는 그냥 위험도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 임원으로 끝나. 태성은 그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준호의 행동 뒤에 단순한 야심보다 더 깊은 공포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준호는 오히려 태성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그래도 난 회사를 망치려고 한 게 아니야. 위험은 관리할 수 있다고 봤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불리한 의견은 없앴고 없앤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낮춘 거야. 말장난하지 마. 태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준호도 결국 감정을 드러냈다. 그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가 가장 밀어붙이던 거래였어. 그런데 아내가 그 Y, R, 문인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게 위험해 보여. 네 판단이 정말 독립적이라고 생각해.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은 불쾌했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다. 그는 예린 때문에 보고서를 다시 봤다. 그러나 그 보고서를 다시 봤기 때문에 처음으로 놓친 위험도 발견했다. 무엇이 감정이고 무엇이 합리적 판단인지 구분해야 했다. 잠시 후 태성은 책상 위 모든 자료를 모으며 말했다. 내일 인수 최종 승인 일정을 연기한다. 준호가 굳었다. 미쳤어. 해외 자회사 채무와 외부 검토 누락 경위 전부 다시 확인할 때까지 서명 안 해. 이 사회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태성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건 내가 책임져. 그 말은 태성이 처음으로 자신의 체면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먼저 선택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예린에게는 그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평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그녀 앞에 기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 의원님, 정시영 대표 배우자가 맞으십니까? 세월로지스 인수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이 남편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최근 별거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정시영 관련 이해관계 사안은 모두 회피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따라오며 물었다. 그럼 과거 문 이름으로 작성한 검토 의견의 근거를 공개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리는 잠시 멈춰 돌아봤다. 고객과 계약으로 보호되는 자료는 제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의욕이 커져두어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신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뢰를 깨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예리는 그대로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자 그제야 손끝이 떨렸다. 강해 보인다고 상처받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켰다가 태성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인수, 최종 승인을 연기했어. 다시 검토하겠다. 예리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다. 답장을 쓰지 않았다. 다만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태성은 외부 회계법인과 법무팀에 독립 재검토를 요청했다. 예린의 기존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만 넘기고 결론은 처음부터 다시 내리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리고 비서에게 한 가지를 더 지시했다. 문예린 위원 관련해서 회사 쪽에서 언론에 흘러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특히 전략실. 비서는 짧게 대답했다. 태성은 전화를 끊고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했다.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가 더 두려웠다. 책상 위에는 문의 옛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이거고 강갓들을 보고서가 태성은 마지막 장을 넘기다가 이전에는 보지 못한 짧은 문장을 발견했다. 경영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위험일수록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 말은 세월로지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듣기 싫었던 사람은 예린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가 말하는 진실을 가장 늦게 확인하고 있었다. 정태성이 세월로지스 인수 최종 승인을 연기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시영 본사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외부 회계법인 법무자문단, 주요 채권기관 관계자, 세월로지스와 거래하는 대기업 관계자까지 참석한 긴급 검토 회의였다. 태성은 회의 시작 전부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미 정시용이 내부 갈등 때문에 인수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일부 투자자들은 정태성이 아내의 의견에 흔들렸다는 식으로 비꼬았다. 불과 얼마 전에 태성이었다면 그 기사 한 줄에도 밤새 대책회의를 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체면보다 훨씬 구체적인 숫자였다. 해외 자회사 지급 보증, 일정 조건 충족 시 본사로 전이될 채무 예상보다 낮은 실제 현금 창출력. 준호는 맞은편에 앉아 굳은 얼굴로 자료를 넘기고 있었다. 회의 시작 직전 그가 낮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구조만 조금 조정하면 거래는 살릴 수 있어. 태성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살릴 수 있다는 말과 살려야 한다는 말은 달라. 준호가 입술을 굳혔다. 여기서 접으면 네가 얼마나 우스워지는지 알아. 태성은 그제야 그를 바라봤다. 알아. 그래서 더 확인하려는 거야.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외부 재검토팀은 예린의 초기 경고가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문제가 되는 보증 의무가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지만 특정 자회사들의 현금 흐름이 동시에 흔들릴 경우 위험이 정시형으로 넘어올 구조가 존재했다. 한 임원이 불편한 얼굴로 말했다. 결국 가능성 문제 아닙니까? 모든 인수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정도 때문에 거래를 포기하면 앞으로 어떤 대형 인수도 못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맞받았다. 문제는 우리가 그 위험을 알고 들어가느냐, 모르고 들어가느냐입니다. 논쟁이 이어지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한기준 회장과 서명호 회장을 포함한 몇몇 기업 대표들이 들어왔다. 태성조차 예상하지 못한 참석자들이었다. 그들은 세원로지스와 장기 거래 관계를 맺고 있어 인수 이후 계약 구조 변경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였다. 그리고 그들 뒤로 문예린이 들어왔다. 짙은 회색 재킷과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보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태성은 이상하게도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이 모르는 공간에서 어떤 얼굴로 살아왔는지를 보고 있었다. 예린은 태성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모두에게 똑같이 고개를 숙인 뒤 말했다. 저는 오늘 정시영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예린의 설명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건조할 정도였다. 그녀는 세원로지스 전체를 부실기업으로 몰지도 않았고 거래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대신 인수 후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 설명했다. 해외 자회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일부 보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그리고 두 곳 이상의 자회사가 동시에 유동성 문제에 빠지는 경우였다. 예린은 화면에 띄운 표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장 위험한 건 세 번째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생했을 때 본사가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한 임원이 물었다. 그렇다면 문 위원님은 인수 반대입니까? 예린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찬반으로 단순화하면 판단을 잘못합니다. 세원로지스에는 가치 있는 핵심 자산도 있고 안정적인 국내 사업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시된 방식으로 모든 위험을 한꺼번에 떠안으면서까지 인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녀는 인수 자체를 무너뜨리는 대신 일부 사업과 자산을 분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해외 법인을 거래 구조에서 제외한 뒤 채권자들과 다시 협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서명호 회장이 팔짱을 낀 채 웃었다. 예전이랑 똑같군. 사람들은 늘 살리냐 죽이냐를 묻는데 이 사람은 뭘 남길 건지를 먼저 묻지. 한기준 회장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회사 때도 그랬습니다. 문 자문위원이 처음 한 말이 회사를 지키려면 회장님의 자존심부터 지킬 생각을 버리십시오였죠. 회의실에서 몇몇 사람이 웃었지만 태성은 웃지 못했다. 그 한 문장이 너무 정확하게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예린이 숫자를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호텔에서 그녀에게 던졌던 말을 떠올렸다.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왔다. 당시 자신은 옷과 말투와 배경을 보고 그녀가 어떤 공간에 어울리는지 판단했다. 지금 그 공간의 누구도 예린에게 어울리는지 묻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기준 회장이 태성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정 대표, 내가 문 자문위원 의견을 무조건 따르라는 뜻으로 온 건 아닙니다. 나도 예전에 이 사람과 3번은 싸웠어요. 예린이 작게 웃자 한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 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을 끝까지 확인하게 만든 겁니다.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린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향했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태성은 그 짧은 순간에도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자신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판단에서 남편 정태성은 중심이 아니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내부 승인 경로, 검토 결과가 도착하면서였다. 태성의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와 얇은 파일을 건넸다. 외부 검토 의견이 접수된 뒤 어떤 단계에서 제외됐는지, 누가 결재했고 어떤 사유가 입력됐는지가 정리된 자료였다. 태성은 첫 장을 읽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Y, R, 문의 의견서는 단순 참고 자료로 잘못 분류된 것이 아니었다.
전략실 실무자가 위험 항목을 별도 보고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전략실 책임자였던 이준호가 직접 최종 보고 제외를 승인했다. 더 심각한 것은 한 달 뒤 추가 검토 요청이 한 번 더 들어왔다는 사실이었다. 그 역시 같은 단계에서 중단돼 있었다. 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준호 전무, 회의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다. 준호는 손을 깍지 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태성이 물었다. 첫 번째 보고서만 판단한 게 아니었군. 준호의 턱이 굳었다. 두 번째도 내용이 같았어. 그러니까 두 번 모두 네가 막았다는 거지. 막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 다른 자문 결과랑 비교해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거야. 태성이 파일을 덮었다. 추가 검토 요청까지 올라왔는데 준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결국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래, 내가 제외했어. 이 거래를 살리려고. 준호는 더 이상 침착한 전략가의 얼굴을 유지하지 못했다. 다들 지금 결과를 알고 나니까 내가 미친 짓을 한 것처럼 말하지.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 세월로지스 인수는 이사회도 원했고 네 아버지도 원했어. 해외 확장 실패한 정슝이 다시 성장할 기회라고 모두 떠들었잖아. 나만 밀어붙인 거래가 아니야. 태성이 낮게 말했다. 그렇다고 위험 의견을 지울 권리는 없어. 준호가 비웃듯 웃었다. 지웠다고 하지마. 판단한 거야. 경영은 원래 그런 거야. 수십 개 의견 중 뭘 올리고 뭘 버릴지 결정하는 일. 예린이 처음으로 준호를 향해 말했다. 판단은 다른 의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준호가 그녀를 노려봤다. 문 위원님은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기 쉽겠죠. 예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저도 기업이 무너질 때마다 제 판단 때문에 수백 명의 일자리가 달라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대 의견을 없애지 않았어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태성을 향해 몸을 돌렸다. 네가 여기서 거래를 접으면 끝나는 건 나야. 너는 실패해도 정씨 집안 아들이지만 나는 아니다. 이 거래 성공하면 통합법인 전략 총괄로 갈 수 있었어. 거기까지 가는데 20년 걸렸다고. 태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서 네 자리를 지키려고 회사가 어떤 위험을 떠안는지는 내가 모르게 했나.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긴급회의는 내 시간이 넘어서야 마지막 결정 단계에 들어갔다. 이사회 일부는 여전히 원래 구조를 유지하되 가격만 낮춰 인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거래를 완전히 멈추면 시장이 정슝의 실사 능력을 의심할 것이고 태성 개인의 리더십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한 원로 이사가 노골적으로 말했다. 정 대표, 지금 철회하면 언론은 대표가 배우자에게 휘둘렸다고 쓸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 책임도 져야 합니다. 과거의 태성이라면 바로 그 문장 때문에 결정을 바꿨을지도 몰랐다. 그는 회의실 끝에 앉은 예린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결정은 그의 몫이었다. 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존 인수하는 중단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세월로지스 핵심 사업의 가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숨긴 채 원래 구조로 거래를 강행하지 않겠습니다. 문위원의 대안뿐 아니라 외부 자문사들의 수정안을 함께 검토해서 새로운 구조를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원로 이사가 물었다. 대표 자리까지 걸겠다는 겁니까? 태성은 잠시 멈춘 뒤 대답했다. 필요하면요. 처음 거래를 밀어붙인 책임도 제게 있고 검토 과정의 허점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제게 있습니다. 그 순간 예린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태성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먼저 말하는 것을 그녀는 결혼 후 처음 들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한기준 회장은 예린에게 다음에 식사하자는 말을 남겼고 서명호 회장도 이제 숨어 지내지 말라며 웃었다. 예린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 파일을 정리했다. 태성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넓은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자. 그제야 그는 예린에게 다가갔다. 오늘 고마웠어. 예린은
파일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감사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에요.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성은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리고 미안해. 당신이 Y, R, 문인지도 모르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했어. 예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성은 자신이 드디어 제대로 사과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린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아니에요.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뭐가 내가 Y, 문인 걸 몰라서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파일을 내려놓았다. 내가 유명한 전문가가 아니었으면요. 정말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시골에서 자라 특별한 경력도 없고 회장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여자였으면요. 태성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예린이 물었다. 뭐? 그런 나는 호텔에서 모르는 척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 앞에서 태성은 처음으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동안 예린의 경력을 알고 충격받았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모르고 살았는지를 후회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자신의 오래된 잘못된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각은 아니었다. 아내에게 대단한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후회한 것이다. 예린은 그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 뒤 태성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 사람이어도 내가 그러면 안 됐어. 예린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성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며 말했다. 당신이 Y, R, 문이라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당신이 내 아내인데도, 아니 그냥 한 사람인데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당신을 부끄러운 존재처럼 만든 게 잘못이야. 그는 숨을 한번 고른 뒤 덧붙였다. 나는 사람들이 당신을 높게 평가하는 걸 보고 나서야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 그것까지도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이제 알아. 예린은 쉽게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전처럼 완전히 닫힌 눈빛도 아니었다. 그걸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알아. 이번에는 태성이 곧바로 대답했다. 돌아오라고 안 할게. 내가 바뀌었다고 믿어달라고도 안 할게.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내가 앞으로 보여야 할 일이겠지. 예린은 가방을 들고 회의실 출구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그녀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거래를 멈춘 건 잘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나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태성이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때문에 다시 보게 된 건 맞아. 하지만 결정은 내가 했어. 결과도 내가 책임질 거야. 예린은 그제야 아주 조금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이 그녀가 듣고 싶었던 대답에 가장 가까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긴 거리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 거리는 거짓말과 오해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실제로 바뀌기 위해 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예린이 떠난 뒤 태성은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에는 기존 인수한 중단 결정서가 놓여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벌써 언론사와 이사들의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다. 그의 평판은 내일부터 흔들릴 것이고 일부에서는 실패한 대표라고 부를 것이다. 태성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호텔 로비에서 그는 아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날의 자신이라면 지금 이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알았다. 자신의 가장 큰 실패는 위험한 기업을 인수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믿었던 것이었다. 세월로지스 인수안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다음 날부터 정태성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센 후폭풍과 마주해야 했다. 경제진은 그의 판단력을 의심했고 일부 이사들은 대표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거래를 흔들었다며 책임론을 꺼냈다. 주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태성은 더 이상
기사 제목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마다 직접 들어가 왜 기존 인수안이 위험했는지, 어떤 검토 절차가 누락됐고 자신이 그것을 왜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이준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았다. 전략실이 경고보고서를 제외한 것은 준호의 판단이었지만 최종 의사결정 구조를 그렇게 운영한 사람 역시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한 이사가 불편한 얼굴로 물었다.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책임을 인정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태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불리한 말을 감추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수습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의 태성이라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말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준호는 전략 총괄 직위에서 해임됐고 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태성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를 몰아내지 않았다. 외부 검토 의견을 반복해서 제외한 기록과 승인 절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했을 뿐이었다. 준호는 마지막 면담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결국 내가 제일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네. 여기까지 올라온 게 다 끝났어. 태성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 두려움을 핑계로 사람을 상처 입혔어. 그렇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 문예리는 그 소식을 기사로 접했다. 그녀는 평가위원회 활동을 계속했고 몇 년 동안 멈춰두었던 외부 자문도 제한적으로 다시 받기 시작했다. 다만 예전처럼 모든 일을 Y, R, 문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지는 않았다. 공식적인 계약에는 문예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과거 고객들이 익숙해하는 경우에만 영문 이니셜을 병기했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알아보고 정태성 대표의 아내 아니냐고 묻기도 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Y, R, 문이 정말 당신이었느냐며 과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예린은 어느 쪽에도 자신을 맞추지 않았다. 회의에 들어가면 필요한 말만 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스스로 빠졌다. 어느 날 한 후배 자문위원이 물었다. 선배님은 왜 그렇게 오래 이름을 숨기고 일하셨어요? 예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처음엔 필요해서였고 나중엔 편해서였어요.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면 기대도 덜하니까. 그럼 지금은요? 예린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는 숨지 않는 연습을 하려고요. 그 말은 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성에게 자신의 상처를 숨겼고 그가 스스로 알아주길 기다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시험하고도 그것을 인내라고 착각했던 자신의 모습 역시 인정해야 했다. 태성이 더 큰 잘못을 했다는 사실과 자신에게 고칠 점이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다. 한 달 뒤 태성은 과거 동문회 멤버들이 다시 모이는 작은 간담회에 참석했다. 호텔 로비에서 예린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날 일을 기억하면서도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문 의원님은 오늘 안 오십니까? 라고 물었다. 예전 같았으면 태성은 그 질문을 기회로 삼아 아내의 경력을 길게 소개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짧게 대답했다. 오늘은 본인 일정이 있습니다. 한 동기가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놀랐잖아. 형수가 그렇게 유명한 분일 줄 누가 알았겠어. 너도 대단하다. 그런 사람을 아내로 두고도 조용히 있었으니 태성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제가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아내를 부끄러워해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태성은 멈추지 않았다. 문예린이 Y, R, 문이라서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었어도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과가 아니었다. 예린은 이 자리에 없었고
이 말을 듣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태성은 더 분명하게 말했다. 그날 가장 창피했어야 할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예리는 그 이야기를 며칠 뒤 한기준 회장에게서 우연히 들었다. 한 회장은 자문회의가 끝난 뒤 차를 마시며 태성의 이름을 꺼냈다. 정 대표, 요즘 많이 달라졌더군요. 예리는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떤 점이요? 예전 같으면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먼저 계산했을 텐데 요즘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부터 말합디다. 예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 회장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다가 웃었다. 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굳이 왜 말씀하셨어요? 문자문위원도 숫자는 잘 보면서 사람 마음은 가끔 너무 늦게 보니까. 예린이 작게 웃었다. 한 회장은 그제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날 밤 예린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태성의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동안 그는 몇 번 연락했지만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오늘 회의 끝났어. 기사에 나온 것보다 상황은 괜찮아. 몸은 잘 챙겨. 다음 주에 어머니 병원 검진 같이 갈 예정이야. 당신에게 부탁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짧고 평범한 문장들 뿐이었다. 예전이라면 그의 메시지에는 늘 결정이 들어 있었다. 언제 들어와, 어디로 와, 어떻게 하자. 이제는 설명과 기다림이 있었다. 예리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요. 어머님, 검진 잘 다녀와요. 그 문장은 화해도 용서도 아니었다. 하지만 닫혀있던 문을 아주 조금 여는 정도의 대답이었다. 2달 뒤 예리는 부모님이 사는 고향에서 작은 기업 협동조합 자문회를 맡았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았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풍경이었다. 지역 식품업체와 물류업체 대표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비용을 어떻게 줄일지, 어떤 사업은 포기해야 할지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예리는 회의가 끝난 뒤 부모님 집에 들러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건물 밖으로 나오자 주차장 한쪽에 익숙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정태성이었다. 검은색 대형 세단도 수행 비서도 보이지 않았다. 평범한 재킷 차림에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만 들려 있었다. 예리는 그를 보며 걸음을 멈췄다. 여긴 어떻게 왔어요? 태성이 약간 어색하게 웃었다. 근처 공장에서 협력업체 간담회가 있었어. 끝나고 그냥 왔어. 예리는 그의 뒤를 바라봤다. 차는요, 기차 타고 왔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에 태성이 덧붙였다. 왜 그런 얼굴이야? 당신이 기차 시간을 직접 확인했을 것 같지 않아서요. 태성이 웃었다. 3번 틀렸어. 비서한테 전화할 뻔했는데 참았어. 예린의 입가에도 아주 짧은 미소가 스쳤다. 그때 협동조합 회장이 건물 밖으로 나오며 예린에게 말했다. 문 위원님, 아직 안 가셨어요. 그의 시선이 태성에게 향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성도 잠시 멈췄다. 몇 달 전 호텔이었다면 태성은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먼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길지 않았다. 그는 예린을 한번 바라본 뒤 협동조합 회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문예린 씨 남편입니다. 정태성이라고 합니다. 예린의 눈빛이 멈췄다. 협동조합 회장은 반갑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 남편분이셨군요. 문 위원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대표들 정신 못 차렸습니다. 태성도 웃었다. 잘 압니다. 저는 좀 늦게 알았습니다. 협동조합 회장이 먼저 떠난 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린은 천천히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태성은 그녀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정태성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요. 그는 잠시 웃다가 다시 말했다. 문예린 씨 남편이라고. 예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대신
오래 눌러둔 감정이 올라오는 것처럼 눈가가 붉어졌다. 태성은 그제야 장난기를 거두었다. 그날 호텔에서 내가 가장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잖아. 당신 보고 여보라고 부르지 말라고, 모르는 사람인 척하자고. 그는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요즘은 반대로 생각해. 내가 가진 직함 중에서 당신 남편이라는 말이 제일 부끄럽지 않아야 했는데 나는 그걸 제일 먼저 숨겼더라. 예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성은 그녀가 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대신 똑바로 그를 바라봤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당신이 변했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알아. 그리고 나도 할 말 있어요. 태성이 기다렸다. 예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잘한 건 없어요. 나는 당신이 내 과거를 몰라도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줄였고 당신이 물어보길 기다렸어요. 당신이 조금씩 나를 부끄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당신 스스로 알아차리겠지 싶었고.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시험에 가까웠어요. 태성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내가 한 일과 같은 건 아니야. 알아요. 당신 잘못을 덜어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나도 다음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태성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예리는 말을 이었다. 다음이 있다면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태성에게는 어떤 용서의 말보다 크게 들렸다. 그는 성급하게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물었다. 그 다음을 내가 기다려도 될까? 예리는 대답하지 않은 채 부모님 집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몇 걸음 뒤 그녀가 말했다. 기차 타고 여기까지 왔으면 저녁은 먹고 가야죠. 태성은 한 박자 늦게 따라갔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예린의 부모님과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다. 값비싼 식기 대신 오래 쓴 그릇이 놓여 있었고 예린의 어머니는 그에게 감자를 더 먹으라며 계속 반찬을 밀어주었다. 태성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긴장을 풀었다. 예린의 아버지가 별뜻 없이 물었다. 서울에서는 우리 예린이가 남편 잘 챙겨주나? 순간 예린의 젓가락이 멈췄다. 태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본 뒤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더 많이 챙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린의 아버지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면서도 태성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단순한 말이었다. 그러나 태성에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잘못을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반복된 선택일지도 몰랐다.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동네 길을 천천히 걸었다. 태성은 아무런 약속도 강요하지 않았다. 예린 역시 아직 이혼 이야기를 철회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래 걸었고 그날 처음으로 지난 3년 동안 서로에게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했다. 예린은 태성에게 어린 시절 어머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물었고 태성은 그녀가 첫 구조조정 프로젝트에서 왜 일을 그만두고 싶었는지 물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둘은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서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그 무지가 부끄럽지 않았다. 묻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6달 뒤 정시영은 세월로지스 전체 인수가 아니라 국내 핵심 사업과 일부 물류 자산만 분리해 협력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처음 계획보다 작았지만 부채 위험은 크게 낮아졌고 이사회 역시 결과적으로 수정된 결정이 옳았음을 인정했다. 태성은 대표 자리를 지켰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만들었고 중요한 안건에는 위험 검토팀이 경영진과 별도로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예린 역시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다시 한 집에 살지 않았다. 대신 주말마다 만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싸웠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어느 늦은 오후 예린이 먼저 한남동 집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고도 돌아온 거야
라고 묻지 않았다. 예린이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 뒤 그녀가 말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예린은 결혼 반지를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다가 다시 끼웠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봐요. 처음부터. 태성은 웃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안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물어봐도 돼. 예린이 바라보자 그가 말했다. 문예린 씨는 지금 행복해.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웃었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태성도 웃었다. 나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예전의 정태성이라면 그 빛 속에서 자신이 어느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먼저 보았다. 문예린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Y.R. 문이라는 이름 역시 그녀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골에서 자랐고 감자국을 좋아했으며 수많은 기업을 살린 전문가였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숨기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리고 태성은 그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고 싶었다. 예린이 창문을 닫으며 물었다. 왜 그렇게 봐요? 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아서. 예린은 피식 웃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밀었다. 늦었네요. 태성도 웃었다. 그러니까 오래 볼게. 이번에는 예린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호텔 로비에서 시작된 모욕은 거대한 반전 하나로 지워지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오래 들여다봤고 서로에게 묻는 법과 듣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리고 정태성은 마침내 이해했다.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